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연호입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이것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정치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죠? 오마이뉴스가 오마이TV와 함께 여러분의 정치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속 시원하게 그리고 제대로 풀어드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이해찬의 정석 정치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 많이 공부하셨죠? 저도 공부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거기에서 따왔습니다. 이해찬의 정석 정치. 자, 오늘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 이해찬 전 총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예. 이렇게 이제 총리님까지 하셨는데, 방송의 고정 출연자로, 이제 방송인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팀장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장 기자의 역할은 오늘 뭔가요? 이해찬의 정석 정치. 네. 예, 마늘과 같은 존재다. 빠지면 심심하고 꼭 있어야 된다. 네. 맛을 더하고 재미를 더하는 그런가요? 일종의 마담뚜 같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해찬의 정석 정치, 이거는 2주에 한 번꼴로 네. 총리님께서 이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하실 텐데, 뭐 여러분이 바라신다면 얼마든지 호의를 또 찍을 수 있죠. 그래서 2주가 안 되더라도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중요한 일이 생기면. 네, 중요한 일이 생기면 네. 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을 때는 안 만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총리님 그 소개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자꾸 전 총리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냥 약칭 총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또 2012년 정권 교체 되면 또 총리님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총리님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 총리님으로 말하자면 이게 정치 구단이다. 살아있는 정치 사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우선 36세 국회의원을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내리 5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13대 때부터 17대까지. 한 번 할 때마다 4년 하시죠? 20년 했어요. 그러니까 총 20년이나 하셨네요? 네. 너무 오래 하신 거 아닙니까? 36살부터? 36살부터, 그러니까 8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러니까요. 네. 네. 장윤선 기자는 36살 때 뭐 했어요? 저도 굉장히 그 국가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뭐예요? 제가 첫애를 36세 그랬군요. 고령 출산. 우리나라 저출산의 나라인데 좋은 일 했네. 귀한 마음입니다. 예. 저는 37에 오마이뉴스를 창간했어요. 예. 뭐 그것도 괜찮은 예. 일이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국회에서만 열심히 하신 게 아니고 또 이 정당에서 그러니까 여야 정당에서 정책위 의장을 3회나 역임했어요. 예, 3번 했어요. 사실 정책위 의장이라는 건 모두 온갖 정책을 이렇게 다 그렇죠. 통과하고 기획하고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그리고 또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부 장관을, 예.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당, 행정부 모두 다 해봤네요. 서울시 부시장 됐죠. 서울시 부시장도 하셨고, 그죠? 근데 사법부에는 안 가셨네요. 감옥에 갔죠, 감옥에. 그러네, 두 번 갔죠. 몇 년 가셨어요? 74년도 민창년 사건하고, 네. 80년도 김대중 내라는 뭐 그럼 사건하고. 통합 몇 년 가셨나요? 4년. 4년. 그것도 임기가 많네요. 그렇군요. 그것도 4년 맞춰서 갔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연금이 20년 하면 연금이 나오거든요, 공무원들은. 네. 근데 국회의원은 20년에도 연금이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관의 록을 받아먹은 게 네. 국회에서 20년, 그 사법부에서 4년이니까 24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연금에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제야에서 네. 요즘 말하면 이제 시민단체 네. 이런 데서 또 오랫동안 또 했잖아요. 거기서 한 게 한 15년. 예. 또 출판사도 운영해 보셨죠? 잠깐. 지금 돌베개 출판사를 제가 그렇죠. 창업을 했죠. 그러니까 사장님도 해보신 거잖아요. 예.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이런 훌륭한 분을 우리가 모셨는데, 그러나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특히 이 2012년 총선 대선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이해찬 총리님이 주요 선거 때마다 엄청난 활약을 하셨어요. 주로 선거를 기획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주셨죠. 저는 큰 선거 기획하는 일을 주로 했죠. 네. 그러니까 92년 대선, 네. 92년 총선, 92년 대선,
첫 지방자치제를 한 95년 서울시장 선거, 조순시장 선거, 네. 그 다음에 97년 대선, 네. 또 2002년 대선, 네. 그 거의 대선은 제가 거의 치르다시피 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김대중 정치구단 김대중 씨가 대선에 도전했다가 떨어지던 예. 92년도 했고, 예. 그 다음에 당선되던 97년도 7년도 했고, 했고. 또 노무현 당선되던 2002 그때도 년을 했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죠. 당선되던. 네. 근데 어쨌든 독자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한 20년간, 예. 20년간 독자분들이 그동안 지켜보셨던 주요 선거를 다 이해찬 총리님께서 기획하셨다고. 큰 선거는 그런 셈이에요. 큰 선거는. 네. 이 총선하고 대선은 되게 그렇게 한 셈이에요. 제가 손을 안 댄 선거가 98년 지방선거. 네. 그때는 교육부 장관 할 때니까 손을 아. 안 댔고. 예. 그 다음에 2007년.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제가 직접 경선 후보로 나갔으니까 네. 직접 손을 안 댄 네. 셈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난 20년 동안 큰 선거는 제가 거의 직접적으로 다 관여를 네. 했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주에 한 차례씩 이해찬의 정석 정치 이거를 이제 나눠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타이틀은 마음에 드십니까? 정석 정치. 수학 공부는 학교 다닐 때 좀 하셨던 건가요? 예, 저는 수학 공부는 열심히 했죠. 잘하지 못했지만. 네. 근데 정석 정치가 제 마음에 들어요. 네. 왜냐면 꼼수다가 요새 유행인데. 또 들어보셨나요? 예. 아, 대단하시네요. 꼼수다가 유행인데 네. 정치는 정석으로 해야지 꼼수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꼼수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건 공적인 일이니까 정석으로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야권 진영에서 네. 제대로 된 정석 이걸 해가지고 제대로 된 집권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 것인가.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예. 이런 걸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자는 예. 그런 뜻인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 아마 또 때가 때인지라 우선 서울시장 예. 선거에 관심이 있는데요. 자, 바로 어제 예. 그 박원순 변호사께서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예. 어제 장충체육관에 가보셨던가요? 예, 오후에 끝날 무렵에 가봤어요. 아, 예. 어떻던가요, 분위기가? 딱 막판에 보니까 감이 잡혔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거기 장충동 족발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표하고도 집에들 안 가고 네. 족발집에서 소주하고 족발 먹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거는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구나. 의외로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네. 유모차에다가 아이를 태우고 네. 나와서 온 유권자가 오후 한 3시경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약속을 많이 했더라고요. 족발집.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어제 그 일대 식당들은 돈 좀 벌었을 재미있어 거예요. 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찍고서 결과를 보려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네. 이거는 민주당의 조직력보다는 네. 젊은 세대, 인터넷 세대들이 참여하는 선거구나. 네. 그걸 보고서 판세가 기울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윤성 기자는 오전부터 계속 있을 텐데 오전에는 별로였는데 이제 오후부터 왔다고 그래요? 오전에는 주로 이제 넥타이, 네. 양장. 아. 빼줬고도.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민주당의 조직표로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쫙 나타나셔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하시고, 네. 뒤편에 살짝 술판, 간단하게 맥주와 이렇게 하시고, 오후 들어서는 직장인들, 그다음에 일반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이제 어제 보니까 이 표 결과가 말이죠. 최종은 이제 박원순 52.15, 박영선 45.57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와 배심원단 평가와 시민참여 경선, 네. 이런 게 합쳐진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때?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총리님께서 예측하던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측한 것보다 좀 달랐던가요? 여론조사는 예측했던 대로 나왔어요. 네. 두 개 다. 여론조사는 예측한 대로 나왔는데 배심원단에서는 10% 차이 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1,400 샘플로 했는데 네. 텔레비를 안 본 사람이 1,000명이나 돼요. 네. 낮에 그 토론을 3시경에 했으니까 네, 네. 직장에 나가거나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못 보죠. 네. 그러니까 400명밖에 안 잡히니까 이 10% 차이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여론조사 하는 건 그
주말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더 차이가 나는 네, 거죠. 여기 지금 우리 예, 저렇게 나는 거죠. 오마이 스튜디오에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게 어제까지 없었는데.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거는 54대 44 아닙니까? 네. 두 번째 게 여론조사인데 57대 39죠. 네. 이건 주말에 하니까 더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저 앞에 거는 낮에 했으니까 거의 텔레비를 안 본 10%. 사람들이 많아서. 네. 저거는 예상했던 대로 맞았어요. 근데 뒤에 시민 참여 경선은 네. 저는 민주당이 더 훨씬 더 많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민주당이 한 60% 나오고 네. 시민 네. 박원순 후보가 한 40%쯤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아주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박빙이 되는데. 뭐 0.1% 차이밖에 안 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거든요. 네. 51대 46이니까 네.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자발적인 사람들은 많이 나오고 민주당에서 조직 동원하는 표는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제 저도 이제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에 나와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 당직자들의 표정이 오후에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오후에요. 예.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민주당이 사실 참여 경선을 자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을까요? 민주당 표가? 우선은 예. 민주당이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도 처음부터 출마한 게 아니고 네. 나중에 흥행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당에서 구원위에서 출마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당이 침체했다는 게 주 원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민주당 그 신청자들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네. 이 선거가 박원순을 치르는 것이 더 본선에서 유리하겠다. 민주당 후보보다 전략적 판단을 하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는 층도 제가 보니까 한 20, 30%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제 주변에도 저는 이제 원래 민주당을 하던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다 박영선만 찍는 게 아니고 네. 그 박원순 후보한테도 전략적으로 찍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근데 투표율은 60%는 그것도 예상보다 많은 거예요. 네. 저는 한 50% 정도를 봤거든요. 네. 근데 60%라고 하는 건 아주 이게 본선도 아닌데 굉장히 투표율이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의외로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트위터라든가 네.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막 많이 알리고 그 공지영 뭐 조국 같은 분이 네. 인증샷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하나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옛날 같으면 투표만 하고 같이 내가 뭐 인증샷 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게 흥을 돋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어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장에서 보니까 그 민주당 당직자들끼리 의원들끼리 나눈 얘기가 우리 당의 조직 동원력도 굉장히 떨어진 것 같다. 떨어졌죠.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실감이 나던가요? 실제로 많이 떨어졌죠. 네. 제가 보기에는 옛날 같으면은 가령 제가 활동했던 관악을지구당 네. 같으면은 네. 이렇게 중요한 선거다. 당이 맞아 4월이 걸린 선거다. 그러면 한 1000명은 조직 동원을 하지요. 그 1000명 정도면 5인 1조로 하는 아주 훈련된 그 기능들이 있어요. 5인 1조로? 예, 5인 1조. 오가작통으로 하는 다 그게 있습니다. 차 한 대로 네. 4명 태우고 가서 투표하고 또 이제 같이 밥 먹고 하는 5인 1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200조가 돌아가면 1000명 아닙니까? 네. 그건 늘 준비해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오호 담당제라는 게 이쪽에도 있고. 오가작통이 이제 거기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경선 같은 거 할 때마다 작동하는. 네. 근데 그게 어제 보니까 별로 작동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옛날에 비하면은. 네. 그래서 현장에 있는 한 국회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2,000명을 민주당이 동원했는데 그 중에 9,000명만 이렇게 찍은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장에 온 사람도 그러니까 버스는 민주당 버스를 타고 왔더라도 현장에서 3,000명이 다른 선택을 아까 말한 전략적 선택한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오랫동안 이게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거의 큰 선거가 해마다 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외로 정치 해설가 못지않게 판단을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전략적 판단이라는 것은 2012년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서울시장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박영선보다 박원순이 더 경쟁력이 있겠다.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를 보면서 어제 그 현상을 뭘로 봐야 되느냐면은 전 두 가지로 보는데요.
그 디지털 세대들이 막 성장해 오는데 안철수가 그 붐을 타고 이제 부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날로그 당이 못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조금 이렇게 평가절하한다고요. 근데 이명박은 이거 도저히 한 3년 지나고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내년에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는데 이번 시장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교체 전망이 밝아지느냐 나빠지느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꼭 이기려고 하는 거는 민주당을 이기려고 하는 게 본심이 아니고 한나라당을 이기려는 게 본심인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전략적 사고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니까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자가 썼던데 민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한나라당에 대한 경고다. 그렇군요. 근데 또 하나 이렇게 민주당이 예상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안 온 이유는 전에 비해서 좀 정당 문화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사실 좀 일당 같은 거랄까? 그러니까 교통비 이런 것도 좀 지급하고 현장으로 이렇게 모셔온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안 통하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뭐랄까 그런 게 이제 옛날처럼 중요한 수단이 못 되는 거죠. 그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정책의 이제 후보가 인물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해가는 거에 맞춰서 당도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좋은 후보를 안 만들면서 선거를 이기려고 하니까 그게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아니, 박영선 후보가 나쁜 후보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시장을 나가려고 준비를 오래 준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니까 뭐 박원순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인터넷 세대들이 보기에 안철수의 그 효과를 박원순으로 이제 이렇게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참 이번에 새로운 현상이 지금 인터넷 세대 말씀하시고 안철수 현상도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젊은 세대, 인터넷 세대를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제 정석 정치, 이해찬의 정석 정치에는 젊은 사람 4명을 엄선해서 우리가 독자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사실 우리가 시민 기자가 지금 8만 명이고, 등록된 독자가 50만 명에, 하루 오마이뉴스 접속하는 사람이 한 2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4명을 딱 엄선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젊은이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 TV 토론이나 우리 인터넷 토론 한겨레랑 우리랑 할 때도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인터넷 세대를 좀 무서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감지하고 현장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옛날에 민주당은 한나라당 표가 아니라 우리 표가 이렇게 좋아야 될 텐데 걱정 큰일 났다. 젊은 사람은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건 그 총리님께서 전에 선거 치렀었던 그런 풍경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당은 젊은 사람들 30, 40대의 그 투표가 안 하고서는 못 이깁니다, 절대로. 30, 40대가 얼마나 투표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 선거가 이기고 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투표율로 보면 30, 40대가 투표를 하면은 55%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30, 40대가 투표를 안 하면 5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야당이 이기기가 어려운 선거예요. 5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야당이 이기기가 쉬운 선거죠. 대개 역대 경험으로 보면 투표율이 55%가 굉장히 기준자가 된다고요. 55%. 근데 그거를 55% 이하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는 30, 40대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60대 이상은 참여율이 거의 고정적이니까 변수가 안 되고 그래도 20대는 참여율이 원래 낮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변수가 적게 되고 결국 30, 40대의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55%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민주당이 젊은 사람들을 반겼는데 55%를 넘기려니까. 그러니까 반겼는데 이번에 보니까 두려워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한나라당보다는 난데 박원순 후보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건 뭐 두렵다기보다는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겠죠. 내 표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박원순 변호사라는 시민 후보와 예. 민주당 후보가 이게 맞짱을 뜨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풍경은 상당히 이제 좀 우리가 드물게 보아온 건데요. 처음이죠. 예,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민노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야권 단일화 협상이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선거에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뭐 깔끔하지 못한 장면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 김해 보궐선거라든지 이때도 상당히 그렇죠. 진통이 많이 있었고. 예. 근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상당히 좀 부드럽게 네. 하나의 틀이 형성됐고 최종적으로 그게 만들어지던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 선거의 역사에 보면 야권에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잘 된 사례가 좀 있었던가요? 예. 어떤가요?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세요? 이 지금 선거를 관리를 주로 그 혁신과 통합 쪽에서 네. 제가 지금 상임대표를 맡고 그렇죠. 있는 네. 혁신과 통합 쪽에서 실무적으로 주로 많이 했거든요. 네. 이번 할적의 기본 원칙이 네. 이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경선을 해야 되겠다. 네. 이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어거지로 이기는 선거를 가져오는 것은 네. 국민들에게 짜증을 나게 해서 네.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아주 맞으면 젠틀하게 하고 그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고 등록 전에 일찍 마감을 짓고 네. 이렇게 맞으면 국민들이 보기에 참 나이스하다. 네. 이렇게 해야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먼저 합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3일날로 날짜를 잡은 게 6일날, 7일날이 등록이지만 3일로 잡아가지고 맞으면 준비 기간을 주게끔 하고 그리고 그 선거인단 모집하는 것에도 잡음이 없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경선 방식 중에서는 역대 것 중에서 제일 맞으면 마무리를 잘 진 모범적인. 예, 모범적인 네. 이게 좋은 선례가 이제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뭐 다른 선거들, 예. 총선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서도 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럼 이 세 가지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 옛날엔 여론조사라만 하든가, 선거인 단어만 하든가, 이제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여론조사, 배심원, 또 여론조사. 네. 그 다음에 이제 선거인단. 이 세 종류를 써서 한 것이 맞으면 처음이죠, 이번이. 네. 그러니까 좋은 사례를 만든 겁니다. 네.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잘 뽑혀질까라는 의구심이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한번 있었는데. 해봤다는 거죠. 예, 잘된 아주. 네. 예. 그 장유선 기자가 이제 그 3당의 협상 과정이라는 걸 쭉 뒤에 지켜봤는데 사실 근데 뒤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고비가 많았죠. 굉장히. 고비가 아슬아슬했었죠, 어찌 보면? 많았죠. 네. 예, 깨질 뻔하기도 했고 뭐 굉장히 아슬아슬한 고비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정당과 시민사회가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아름다운 경선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음이 터져도 막는 이렇게 잘 꼬매는 이런 그러니까 잡음이 예. 터져도 막 꼬매고 막고 이런 거는 그 뒤에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꼭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데 잘못 이게 나가면 이제 우리들이 찍힌다 이런 그렇죠. 두려움이 상당히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네. 이제 국민들을 네. 맞으면은 꼭 내가 이기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인상과 평가를 받으면서 이기는 네. 그걸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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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판을 지금 짜오고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뭐 박원순, 박영선 등등이지만 사실 아까 총리님 말씀을 쭉 따라보면 그 배경에 지금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어들은 결국 국민들이다. 그럼요. 열망을 이렇게 하고 중요한 있는 거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마 이번처럼 이렇게 그 잡음 없이 협상을 하고 네. 또 막 중간에 그 막 판이 엎어지고 네. 그러지 않고서 경선이 깔끔하게 네.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깔끔하게 끝난 사례가 없죠.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저 4.27 다 그런 것이 옛날에 보선 때 했던 경험이 네. 이게 다 이제 발전해서 네. 그렇죠. 이렇게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전후 과정에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예, 박원순 변호사도 처음에는 인지도가 낮았다가 예. 안철수 씨랑 이렇게 그 단일화 작업을 하면서 예. 확 뛰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어찌 보면 드문 현상인데 총리님께서 그동안 쭉 정치를 봐오셨을 때 이렇게
갑자기 불거진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전조 현상이 있었던 거 어떻게 안철수 현상은 해석하고 있었습니까? 안철수 현상은 청춘 콘서트 할 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죠. 네. 지금 안철수 뭐 그분들이 몇 분이 각 대학이라든가 이런 지방을 다니면서 네. 이제 강연회로 하면 사람이 안 모이는데 그러니까 제목도 잘 붙여야 돼요. 네. 청춘 콘서트 하니까 네. 맞으면 주입식 강연이 아니고 대화하는 네.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막 몇천 명씩 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입장료 내고 들어오라면 그렇게 안 하죠. 네. 근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그거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네. 아 이게 문화가 달라지고 있구나. 네. 문화가 그러니까 이 요새 그러니까 북 콘서트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조 교수랑 제가 이제 그러니까 북 콘서트 같은 거 요새 문재인 그 네. 실장이 이사장이 그걸 하는데 네. 똑같은 의미에서 문재인 강연회 하면 안 온대요. 그렇죠. 근데 북 콘서트 하면 와요. 예. 그 시인도 나와서 또 한마디 이렇게 하고 네. 뭐 문학가도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정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안철수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다 쓰는 인터넷 백신 이걸 무료로 공급해주는 네. 맞으면 굉장히 고마운 공익적인 활동한 사람이 네. 이 나타나니까 그게 확 불이 다른 거죠. 네.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네.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문화적 분위기가 그게 기성세대를 많이 흔드는 네. 그런 힘까지 발휘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저는 큰 우리 사회의 그 변화라고 봐요. 아. 이 변화는 무서운 변화고 그것이 트위터나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로 막 번져나가거든요. 그 기성의 무슨 그 종이신문이라든가 언론 아주 경직된 언론 이거는 그 따라잡을 수 없는 네. 그런 거죠. 그건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원순 변호사가 시민 후보로 출발했는데 야권 전체 단일 후보가 이제 됐습니다. 예. 그럼 과연 서울시장자를 차지할 수 있을까?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박원순 변호사님은 원래 시민운동을 오래 하시던 분이고 예.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당신 같은 분은 좀 정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권유했고 아마 장윤선 기자도 개인적으로도 네. 그렇게 했었죠. 안 하시겠다고 오프 더 레코드입니까?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치를 그동안 안 한 사람이 예. 정치에 이렇게 딱 발을 들여놓으면 참 두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정치계의 선배들을 찾아뵙고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중에 이해찬 전 총리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 제가 정치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중에 박원순 변호사님도 포함이 되셨겠죠? 예. 그 박원순 변호사가 직접 오신 건 아니고 박원순 사람을 변호사하고 통해서. 아주 그 같이 일을 오래 한 사람이 네. 한번 저한테 오셨었어요. 이게 이 서울시장 출마 예, 예. 결심하기 전에. 예, 예. 그럼 뭐라고 상담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백두대간을 하고 계실 때인데 네. 출마를 권유를 받고 있는데 네. 할까 말까 망설인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려와서 당장 빨리 입장 표명하고 빨리 해라. 그렇게 자꾸 좌고우면하는 정치가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러는 결기가 있어야 시민들이 따르지. 네. 할까 말까 하면 될까 말까 찍어줄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정치 아니다. 그건 세속적인 정치고 이런 내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할 때가 올바른 정치고 그게 시민들에게도 신뢰를 주니까 무조건 당장 백두대간 때려치고 내려와서 출마 선언부터 해놓고 그러고 시작해라. 그러고 있던 차인데 안철수 그게 탁 터져버렸어요. 그 오마이뉴스 보도가 예. 그게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 하루 차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안철수는 꼭 하겠다는 게 아닌데, 예? 그게 그냥 반이 인기는 확 떠버리고, 그러니까 박원순은 이제 하겠다고 이제 마음 먹었는데, 이게 확 눌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날 또 두 분이 만나가지고, 그 보도를 한 사람이 저 사람. 두 분이 만나가지고, 안철수는 50%고, 박원순은 5%인데, 50%짜리가 당신이 해. 그러니까 이 감동을 주는 거죠. 예? 그 대목이 시민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그게 말하자면 원래 그 박원순이 5%가 아니고
하겠다고 나서면은 훨씬 더 나왔겠죠. 근데 안철수가 양보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옛날에 기성 정치인들이 하던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 효과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총님, 근데 이제 그 대목이 굉장히 저도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예. 그 안철수 씨가 50%인데 자기가 양보한 거, 이것도 참 새로운 거였지만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5%밖에 안 되는 박원순 변호사가 예. 50% 되는 안철수 씨한테 당신이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표현까지는 안 썼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는 어찌 보면은 욕심꾸러기 박원순 변호사일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정치인 박원순의 모습 이런 점 내가 비록 당장은 인기가 낮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상대방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정치인 박원순의 어떤 출발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철수가 뜨기 전에 여론과 관계없이 박원순은 내가 시장을 하겠다 이라고 마음을 먹었다고요. 네. 그래서 산속에서요? 예? 산속에서 예. 그게 5대선 어디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사람 찾아온 사람 보고 당장 내려와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거 다 끝내고 내려오려고 하지 말고 7월 말인가 아니 8월 말에 8월 말에 끝내고 내려온다길래 그 산신령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바로 내려와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박원순은 출마를 결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결심을 한 사람이다. 나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당당한 태도죠. 그건 좋은 자세죠. 그 이제 저 무릎팍 도사 같이 뭐 강호동한테도 막 찾아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정치를 새로 하겠다고 찾아오신 분들 중에 이해찬 총님이 딱 보고 당신 정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언한 사람도 있습니까? 있죠. 네. 누구인지 살짝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니셜이라도 권유해서 된 사람도 있고 네. 하지 말라고 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건 공적인 거라서 공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 사적인 수단으로 하려면은 그건 옳은 정치도 안 되고 제가 권유할 바도 못 되는 거죠. 제일 제가 지금 미안하게 생각하는 분은 경기도의 그 김상곤 교육감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 때 출마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꾸 주변에서 출마하라고 권유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 지금 나가야 떨어지는데 민교회 활동을 오래 하셨으니까 첫 번째 이게 맞으면 직선제로 뽑는 이 교육감 선거인데 민교협을 오랫동안 하신 분으로서 이 선거를 나가야 할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 근데 현재 선거 상황은 당선될 가능성은 적다. 그렇지만 이제 교수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교육에 기여하는 자세로 나가시는 게 좋겠다. 얼마나 미안한 거예요. 떨어질 것 같은데 나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참 인간적으로 미안하면서도 나가는 게 좋겠다. 나가신다면 나도 도와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선언을 했어요. 나가겠다고. 근데 나중에 됐어요. 네? 그게 불과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당선이 되면서 무상급식이 이게 맞으면 그렇죠. 큰 쟁점이 되고 그것이 맞아 작년 선거에도 큰 쟁점이 됐고 그 무상급식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게 됐고 그렇군요. 그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안철수가 생기고 박원순이가 생기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총님이 다 이거를 배우네요. 이 지도를 배우는 아닌데 그 씨앗이 그 불씨가 요원의 불길을 만들었다니까요. 시장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 들불에 불씨한 돌이 요원의 불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리님께 이제 찾아뵙고 정치 출마 여부를 이렇게 상담하려면 상담비 같은 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들도 시간당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워낙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1시간당 100만 원. 그리고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잘 나가는 사람은 200만 원 이러는데 총리님께 이렇게 상담하려면 어떻게 돈을 들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골프채를 들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되게 끝나고 나서 고맙다 소리는 해요.
끝나고 나서. 결국 이 돈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군요. 예? 박원순 변호사 만약에 시장에 당선되면 그래도 뭐 좀 들고 오라고 하십시오. 예. 그럼 제가 이제 당사자들이 직접 뭐 이렇게 총리님께서 찾아서 상담할 수는 없고, 제가 그냥 대리해서. 그럼 예컨대, 조국 교수 같은 사람은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조국 교수라고 생각하고. 예, 뭐, 조국 교수하고 제가 한번 그 대담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 금년에. 네. 시사인인가? 거기서. 시사인 잡지. 네, 대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독서량이 많고, 또 논리적으로 아주 잘 정리돼 있는 분이고, 또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퍼블릭 마인드가 아주 강한 분이고, 얼굴도 잘생겼고, 말도 아주 잘하고, 또 사회적인 책무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국 교수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욕을 하는데 그 정도 되는 역량과 이걸 가졌으면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한번 좀 타진을 해보려고 제가 그분이 저한테 타진이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좀 타진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 오히려 좀 구원율을 해보려고 하던 차에 그 박원순 이게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송인으로 계속 정치권 권유를 받았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는 그 본인은 뭐 계속 방송을 하겠다고. 손석희 씨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양반은 제가 이제 뭐 방송 활동하는 건 많이 봤는데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 캐릭터를 잘 몰라요.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 사회를 잘 보고 이거는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봐야죠. 예. 견적이 나오는군요. 그 적어도 몇 시간 얘기를 해봐야 아 이분이 마음이 어떤지 또 그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지 그걸 좀 알아야 무슨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손석희 씨는 방송 진행할 때 홍준표 대표가 당신 같은 사람 나서라고 그러니까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는 영희가 아니라고 석희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치로만 되는 건 아니고 각 분야에 이제 다 그 맞으면 쟁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박원순 변호사가 어쨌든 단일 후보가 됐습니까? 됐는데 그 한 달간을 딱 지켜보면서 아, 이 사람은 앞으로 정치적 자질이 어떻다. 이렇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순 변호사는 비교적 그 뭐랄까 좀 실용주의적인 측면이 강한 분입니다. 저는 잘 알아요. 옛날 학생운동할 때부터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시도한 사람이죠. 끊임없이 새로운. 그러니까 같은 시민운동을 하더라도 그 진부하게 그냥 타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해가면서 견디시죠, 그분 자체. 예,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어떤 일을 주어지면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지방자치에 관해 관심을 오래 가져왔어요. 그 참여연대 시절부터 해서 지방자치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정은 잘 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중요한 거는 그 서울시정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각 당과 시민단체와 여기들이 다 참여를 같이 해서 공동시정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논의 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의 방향을 잡아나가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고 저도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정책의를 오래 했고 서울시에도 이제 가봤고 그 총리도 총괄 업무를 오래 하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참여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이게 균형이 되게끔. 왜냐면 이 경험이 지금부터 한 6개월 잘 이루어져야 아니면 내년 하반기까지 잘 이루어져야 차기 공동정부를 만드는데도 그렇죠.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경험도 공유하게 되고 또 서로 신뢰하게 되고 그래야 나중에도 이제 다음 정부를 잘 이끌어가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선시키는 거, 그 다음에 당선돼서 시정을 잘 운영하는 거, 이 경험을 통해서 차기 정부를 맞으면 구성하는 거. 여기까지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김두관 지사가 경남에서 하고 있는 모델을 서울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해보고
그 평가를 통해서 예. 다시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예.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하고 운영하는 데도 그걸 이제 활용하겠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관건은 과연 예.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이 예. 상당히 충격적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밀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지난번에 그 유시민 씨가 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졌듯이 민주당이 미온적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지금 관건인데요. 예. 오늘 벌써 뉴스가 이제 손학규 대표가 사의도 표명하고 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예.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후폭풍을 우선 그 손학규 대표 사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손학규 대표가 이제 맞으면은 자당의 후보가 네. 경선에 졌기 때문에 그 당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죠. 네. 근데 박원순 후보하고의 관계는 맞으면 경선을 해가지고 전체를 시너지를 올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민노당도 또 참여를 했고 민노당은 당선된다고 안 하면서도 전체 민주진보 진영이 함께하는 차원에서 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전부 다 그 마음은 전체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고 참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당내에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만 이 서울 시민들이나 각 당한테는 맞은 시너지를 올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선거까지는 다 끝내놓고 예? 공동으로 시작한 거니까 공동으로 끝내놓고 그러고 당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이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사의는 받아들이면 안 되죠. 선거를 끝내야죠. 마음은 이해하나? 아니 마음은 이해하죠. 왜냐하면 자당의 후보가 이제 졌으니까 대표로서 뭐 정치적인 책임을 안 질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시장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경선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경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뭐 솔직히 지금 손학규 대표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예. 그 뒤를 받쳐줄 만한 새로운 지도력을 빨리 이 구성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렵겠죠 아마도. 뭐 내일 모레면 후보 등록인데 네.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박원순과 나경원의 이 대결에서 예. 보수 쪽에서는 이제 조중동이라는 그러한 그 언론 매체를 전통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힘하고 SNS라든가 이 인터넷의 힘이 어떻게 이 격돌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 독자들의 최대 관심인데 총리님께서 오랫동안 그 조중동의 힘을 쭉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멀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 되고 안 되고 이때부터 어떻습니까? 그 흐름을 보면 조중동의 힘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중동이 지금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은 한나라당 고정표 수준을 못 넘어가죠. 한나라당 고정표 수준을. 왜냐면은 그게 이제 지난번 무상급식 25.7% 나왔던 그 표의 상당 부분 아닙니까? 그게 막 그때 일방으로 맞으면 홍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 했는데 뭐 33%가 나와야 될 일을 가지고 이제 한 건데 25.7%를 제가 나오는 걸 보고 맥시멈이 나왔구나. 실제로 그게 맥시멈입니다. 그게 한나라당이 보통 투표율이 55%라고 보면은 25.7%면은 거의 50% 가까이 나온 거 아닙니까? 50. 그러면 모든 선거에 다 이기는 표가 나온 겁니다. 그게 25.7이면은 26이라고 보면은 52% 싸움에서 무조건 다 이기는 거 아닙니까? 55가 되더라도 무효표가 생기고 무소속이 좀 가져가기 때문에 다 이기는 선거 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나와요, 한나라당이.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조중 그런 뭐 구태 거론할 건 아니고 큰 종이 신문, 큰 거론은 제가 하겠습니다. 큰 종이 신문의 위력이라고 하는 건 한나라당 고정표를 모으는 거고 요새 이제 30, 40대 사람들은 전부 그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미 뉴스가 다 끝나. 직장에서 끝나고 이 아이폰으로 다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그냥 구문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구문을 보는 거거든요. 그냥 신문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구문이지. 저만 해도 이걸로 다 그냥 끝내고 저는 신문을 직업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인데도 이걸로 다 끝내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가령 이 트위터가 많은 사람이 80만이 있는 사람이 한 분 있거든요. 리트위터가 그 양반이 한꺼번에 한 10명씩 하면은 800만 명이 그렇죠. 동시에 메시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오바마가 지난번 재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띄었다고요. 그러니까 2,500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뉴스보다 더 먼저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야 오바마가 대선 출마한데 방송에 나오지도 않아. 내가 더 먼저 알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성과 그렇죠. 신속성과 이 광범위한 게 신문이나 방송에 따라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총리님께서 그동안 여러 선거를, 그러니까 대선과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해오셨는데, 만약 이번에 그 박우순 캠프에 선거대책본부장 같은 역할을 만약 하신다면, 자, 이제 됐다고 치고, 그 선거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핵심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3, 40대들이 투표장에 나오도록 모든 걸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 공약도 그렇고, 선거 문화도 그렇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막 웅변하던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을 잘해야 됩니다. 텔레비 토론을 잘해야 되고, 또 거리 유세도 옛날처럼 막 그냥 사람 몰이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소통하는 거리 유세를 하고, 차라리 북콘서트처럼 그 뭡니까 타운 미팅 하듯이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대화를 이렇게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더 세련되고 또 훨씬 더 소통하는 그리고 진실한 이명박 정권이 제일 지금 안 되는 게 진실치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무능하기도 하지만 진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진실하지 않은 정권은 제가 처음 봤어요. 노태우 정권 때보다 더해요.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염치레도 있고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감들이 시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맞으면 뻔뻔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재인 실장이 말 제일 잘했다고 뭐냐. 정말 그 잘하는 복수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것이다. 일을.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정말 진실한 자세로 아주 잘 하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유권자들 마음에. 그리고 텔레비 토론을 해보면은 신문에는 그게 안 느껴져요. 근데 텔레비 토론에서는 그게 느껴집니다. 그 참 텔레비라는 게 묘한 매체예요. 그래서 텔레비는 무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아주 진솔하게 잘하면은 효과를 보죠. 옛날에 95년도에 처음으로 조순시장 선거 할 적에가 텔레비 토론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텔레비 토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정치 선거에서 텔레비 토론을 봤는데 말은 다른 분들이 훨씬 더 잘해요. 조순시장 후보는 말이 어눌해요. 근데 진실해요, 말하는 게. 근데 텔레비 토론 끝나고 나니까 조순 선생 지지도가 올라가요. 달변이 지지율을 올리는 게 아니고 마음 자세, 진실성 그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세라기보다는 대화, 소통, 혹은 콘서트 이런 식의 소통을 하면서 진실성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대 후보는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결정됐는데요. 나경원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근데 왜냐면 적을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다만 나타난 현상은 그분이 지난번 무상급식 그 반대 투표를 제일 열렬히 선봉에 서서 많이 주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는 그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서 하는 선거인데 지금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때부터 차라리 무상급식을 하지 왜 그만두고 선거를 해요?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했으면은 선거 치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국회의원으로 나가면 되지 시장 후보로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나올 필요 없는 일을 하면서 무슨 호소력을 갖겠어요, 그게?
차라리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할 때 오세훈 시장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분이라면은 이번에 정책을 바꿔갖고 나가면서 내가 가서 이거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건 명분이 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라든가 또 뭐 요새 도가니가 굉장히 좀 화제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도요. 아까 내가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인터넷에서 뜨는 거 보면은 연출한 사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목욕사진. 목욕사진. 예? 목욕사진. 저는 참 그런 거는 정치하면서 안 해야 된다고 봐요. 이 흔히 이제 뭐 정치인이라고 해서 전부 쇼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자기가 진짜 그 장애야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참 마음이 있고 진진성이 있으면은 그렇게 가서 연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걔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놀아보기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게 맞으면 진실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쪽에서는 연출한 것이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이제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말씀이신데 그래도 어쨌든 그 나경원 의원이 이해창 씨가 이제 대통령 되려고 처음에 시도하던 2002년이죠. 그때 이게 등장했을 때는 그냥 이해창 씨의 그 배경으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덧 최고위원도 되고 어떤 그쪽 한나라당 선거에서 이렇게 막 두각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나라당에 인물이 없어서 아니 나경원 후보가 저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저는 그렇게 약한 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예, 그럼 왜냐면은 국회에서 제가 활동하는 걸 봤는데요. 이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하고 뭐라고 그럴까 법관을 했기 때문에 무슨 사고를 할 적에 판단도 비교적 괜찮아요. 다만 이제 그런 국회 활동에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이번 시장 선거에는 자기가 주장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지금.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죠. 모순된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대를 해놓고 무상급식을 반대를 해놓고 이번에는 또 나가서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치가 맞으면 가치관을 이렇게 반대할 때는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한 거 아닙니까? 응? 돈이 없다고 반대한 게 아니고 철학으로 반대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돈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돈이 있을 때 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괜찮아요. 근데 포퓰리즘으로 반대해놓고 이제 돈은 더 없는데 지난번보다 다 선거 비용으로 써버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투표 비용으로. 그러고 또 이제 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나경원 씨가 총리님께 와서 서울시장 출마해서 상담했으면 난 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면 이건 제가 갑자기 근거 없이 철학이 바뀌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기가 정치를 하더라도 철학을 가치를 추구하면서 여건이 불리하니까 못하는 일은 괜찮아요. 여건이 좋아지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 근거 없이 포퓰리즘이 뭐냐면 보편적 복지로 갑자기 바뀐다고 하는 걸 누구한테 납득을 시키겠습니까? 제가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마치고 나경원 씨 인터뷰로 가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우리 총리님께서는 주요한 선거를 다 이기셨어요. 국회의원 선거 5번 이기셨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탄생하는 첫 번째는 졌지만 어쨌든 탄생시켰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탄생했고. 근데 이제 2010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이렇게 할 때는 또 이제 아깝게 0.3%인가 그때 0.6% 6%인가 졌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2010년에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왜 패배했나? 거기서로부터 이번 박원순 캠프가 어떤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때 한명숙 후보는 맞으면 터무니없는 혐의를 뒤집어 써가지고 2달에 족쇄를 채운 거 아닙니까? 2건이나 해가지고 계속 재판 가지고 처음부터 서울시장 죽이기로 이제 야당 서울시장 후보 죽이기로 한 거니까 오세훈 시장은 현역 시장에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양반 4년을 집행한 사람이고 그 한명숙 총리는
그 서울시정을 경험이 없는 데다가 재판받느라고 아주 주눅이 들어있고 맞은 족쇄가 양쪽에 채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싸움을 해서 26,000표를 졌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전한 선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사실상으로 진 거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실상으로 진 거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다 그런 싸움,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서울시장 경험은 없어요. 두 분 다. 두 분 다 법조인이에요. 그러니까 리걸 마인드는 다 있고 퍼블릭 마인드는 다 있는 분이에요. 다만 살아온 경력이 다르죠. 이쪽은 이제 보수적인 사람은 생활을 해왔고 이쪽은 진보적인 개혁적인 생활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텔레비 토론에서 이제 맞붙으면은 뭐 진검승부가 이제 되는 거죠. 그걸 시민들이 보고서 아, 어떤 게 진실이겠구나. 어떤 게 우리의 서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서울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잘 이렇게 해주겠는가. 이렇게 이제 느끼겠죠. 그러고 이제 말하자면 서울이 갖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오세훈 시장이 벌려는 서울이 빚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총리님께서 보실 때 한명숙 전 총리 그 선거 때 아, 이거는 좀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아쉬운 건 어떤 대목이 있나요? 제일 아쉬운 대목이 토론이죠. 아, 토론을 좀 더 잘했어요. 예, 토론을 더 충분히 좀 준비해가지고, 뭐 시간이 없었어요. 뭐 재판 받으면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족쇄가 채워진 채 이제 토론하는 그런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게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정말 아깝고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한명숙 씨 전 총리를 지지하는 그 분들은 TV 토론 보면서 아, 불안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박원순 변호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토론에? 이번에 토론에 몇 차례 지켜보셨을 텐데. 아직 이제 그 토론, 본격적인 토론을 안 한 셈이죠. 지난번 토론도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인 정책 토론이라고 보긴 어렵고, 이번에는 한 5번 정도 토론을 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다 전모가 다 나와요. 5번을. 하니까.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나오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토론도 사실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거든요. 예, 그 자기가 아는 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마음가짐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보면은 아닌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짓, 맞으면 일종의 자기가 드러나고 진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진실성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차이가 있을 거랍니다. 자, 오늘 이제 정치 구단 이해찬 전 총리 모시고 이해찬의 정석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공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문 보면 여론조사 많이 나오죠? 막 이 신문, 저 신문 여론조사 하는데 어떤 여론조사는 이 후보가 높게 나오고 저 여론조사는 또 낮게 나오고 굉장히 우리가 헷갈립니다. 이제 총리님께서는 숱한 여론조사를 그동안 해봤었을 테고 이 흐름을 쭉 간파하실 텐데 우리 독자들이 여론조사를 볼 때 어떤 점에 주의해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쭉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점에 주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전부 엉터리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죠. 왜냐면은 유선전화, 유선전화와 특히 그 KT의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거 이걸 가지고 샘플을 뽑아서 이제 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그 실제 여론하고는 차이가 난 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그 낮에 집에서 유선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요새 새로운 이 매체를 인터넷이나 무슨 휴대전화나 이걸 쓰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가정주부라든가 노인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는 당연히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잡히지가 않아요. 샘플로 그걸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거지로 여론조사해서 그냥 발표를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유리하면은 발표를 하고 그것도 한나라당이 유리 안 하면은 또 발표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왔기 때문에 현실하고 많이 달랐죠. 그걸 조금 보완해서 요새 뭘 하느냐면은 KT에 등재되지 않은 전화들이 있어요. 유선 전화지만 이제 그걸 보완해서 이제 하는 게 그거는 요거보다 조금 낫죠. 근데 이 휴대폰까지 넣어서 하는 여론조사 이걸로 해봐야 이제 실제로 큰 제대로 된 사실적인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차이가 많이 나죠. 더 정확한 건 면접조사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면접조사 하는 데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면접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게 제일 정확한 거고
휴대폰까지 포함한 조사를 하면은 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정확한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냥 KT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까지 넣어서 하면은 네. 근데 요것도 굉장히 불확실한 조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네. 왜냐면 지금 휴대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까지 넣어서 한 조사 중에서 샘플이 한 1000개가 넘으면은 네. 그건 신뢰도가 어느 정도 인정을 네. 받는 조사고 이거는 전혀 아닌 거고 예, 이거는 발표하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가 아니고 일종의 여론 조작을 하는 거죠. 네. 자꾸 발표해서 무슨 대세론을 만드는 네. 것처럼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휴대폰을 포함한 휴대폰을 통한 샘플 만들기 이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잘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예. 자, 또 하나 공부해보자면 아니 이거는 뭐냐면은 대선 때는 하기가 쉬워요. 대선. 지역 구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예. 이제 총선 때니까. 총선 때니까 총선 시장 때니까 어려운 거지. 네. 대선 때는 그러겠네요. 그 인구 분포의 비율만 다 잡으면 되는 거니까. 예. 자, 그럼 또 하나 공부해보면 이제 자꾸 그 사람들이 선거 결과 예측할 때 투표율이 몇 프로면 뭐 어디가 유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정도 되면은 야권이 유리하고 몇 프로가 안 되면 여권이 유리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25세부터, 아니 20세부터 이제 80세까지 투표를 하는데 60대 이상, 60대, 70대, 80대 이상 투표율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네. 언제 투표를 해도 거의 90% 가까이가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네. 거기는 투표율의 변수를 못 주는데요. 그 다음에 20대는 20대 전반부는 투표율이 또 20% 근처밖에 안 돼요. 후반부도 한 25%나 30%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조금 늘고 줄고 하는 것도 전체 투표율에 영향을 못 줍니다. 결국은 30대, 40대, 50대가 이제 투표율에 영향을 주는데 30대, 40대는 투표 성향이 좀 야당 지지도가 강하고 50대는 그 여당 성향 지지도가 좀 강해요. 근데 50대도 투표율의 차이가 30, 40대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가 투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투표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면은 60%가 넘으면은 야당이 거의 다 이겨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60%가 넘으면은 거의 다 이깁니다. 그 다음에 45% 이하로 내려가면 거의 다 져요. 45% 이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지난 18대 선거가 총선이 45% 이하로 내려가지고 서울 48개 중에서 7개 당선됐다고요. 예? 60%로 넘어가면 거의 떨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지난번 17대 탄핵 국면 때 투표율이 50몇 프로로 올라갔죠. 57%인가. 그러니까 거의 한나라당이 다 떨어지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이제 50% 근처가 제일 맞으면 어려운 50에서 55% 사이가 애매해요. 50% 이하로 내려가면은 한나라당이 유리하고 55%를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50에서 55%일 때가 후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후보자가 어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후보라고 하면은 이제 50에서 55 사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가봐야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렇군요. 자, 장윤성 기자 공부 많이 했나요? 네. 뭐 정치팀장만 올 게 아니라 정치 부자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학습을 했어야 더 좋을 것 같았는데. 네. 그리고 자 공부하면서 이건 좀 물어봐야 되겠구나, 여쭤봐야 되겠구나 하는 게 있어요? 예, 저는 지금 박원순 변호사 같은 경우에 말이죠. 굉장히 민주당 입당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입당할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또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박원순 표 갓기도 정치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좀 민주당 입당 문제를 박원순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요거가 저는 상당히 궁금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박원순 그 후보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연합한 이번에 같이 경선한 전체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니죠. 이제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다음에 자기 캠프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등록 전까지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등록 전이라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뭐
7일 날이 등록이니까 최소한도 이제 6일 날 늦게까지라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박원 후보가 지금 여러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예. 총리님께도. 예, 저한테도 예, 물어보고 여러 이제 의견을 좀 듣고 있거든요.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예, 아주 어려운 판단이죠. 왜냐면은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면은 민주당 자체로서는 여러 가지 기운이 나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기가 좋죠. 네. 그 대신 비민주적인 그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왜 무소속으로 당선돼 가지고 그리 가냐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또 민주당으로 입당 안 하고 무소속으로 계속 가면은 뭐 민주당은 우리 소속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 되냐? 응? 맞으면 위에 지도자들은 연대를 하기 위해서 결속이 되지만 밑에 하층부에서는 연대 의식이 그만큼 아닌 거니까 그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민주당이 가동도 되고 비민주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의 그 아까 투표장에 자발적으로 나온 흐름도 계속 끊어지지 않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이루어낼 거냐. 그러니까 정치가 어려운 거죠. 이게 모순된 거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럼 총리님께서 박원순 변호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 6일까지 며칠 아니 내일인가? 곧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건데요. 총리님께서 지금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동안에 맞으면은 시장 후보를 그 맞으면 올바로 만들지 못했던 그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안철수나 박원순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네티즌 세대가 맞으면 크게 환영한다고 하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서 이번 박원순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세력이 서울시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주 대통합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자세로 하면은 그거를 최고위원회에서 딱 의결을 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박원순 후보도 우리하고 함께 하자. 이런 태도가 나와준다면은 네티즌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 이러한 조직에서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지금 상임 대표로 계시는 그런 조직에서 줄곧 이제 주장했던 조직과 지금 주장과 이제 쌍통하는 거죠 이게? 그걸 저희는 이제 민주당한테도 주장하고 그 박원순 후보한테도 민주당이 그렇게 나온다면은 이거는 선거를 꼭 이겨야 되는 거니까 이번 많이 그렇게 막 유모차를 밀고 나온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절박하니까 그렇게 하겠냐. 맞으면 서울시장 선거도 이기는 것이 절박하지만 내년 정권 교체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승리에 대한 그 목마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저도 좋다라는 자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꼭 이기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실현해야 되니까 깊이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박원순 후보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일을 이제 막 내일 모레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판단해야죠. 함께. 그렇게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던 차에 오마이뉴스에 출연하셔서 지금 정석 정치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예컨대 대통합 신당 야권이 전체가 어떤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신당을 앞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어떤 가치에 의해서 만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양해가 되고 공유가 된다면 지금 이제 6일 이전에 박원순 변호사가 민주당으로 입당해도 좋을 것이다. 그걸 공식화해야. 그러니까 공식화하면. 그냥 양해가 아니고. 뭐 밀실에서 이런 게 아니라. 공식화해서 1000명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박원순 후보 입장에서도 당선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아직은 입당까지는 아니고 그걸 요구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맞으면 민주당에서 당론화 하면은 이번 전당대회에 그렇게 매듭을 짓겠다. 그러면 박 변호사, 박원순 후보도 더
최종적으로는 고심을 해야 되겠죠. 장효석 기자 지금 이해가 됐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어찌 보면은 박원순 변호사가 민주당 입당 여부를 고민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찬식 이제 해법 이렇게 그렇죠.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그러니까 그 손학규 대표가 그냥 그만두실 게 아니라 이걸 좀 정리를 좀 그러니까 하셔야 되겠네요. 그만두실 게 아니고 그 일을 해놓고 예? 숙제를 좀 하시고 그 일을 해놓고 선거를 치러놓고 그렇게 해야 맞으면 시민들에 대한 도리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래야 그래서 시장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그래야 그 공로로 맞으면 이 다음에 대선에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나가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금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핸드폰에 손학규 대표 전화도 이렇게 저장이 돼 있습니까? 전화 한번 하시죠. 예, 그러면 전화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지금 안 하시더라도 이따 끝나고 아니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 대표시니까 그거는 한명숙 총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메신저가 한명숙 총리하고는 또 맨날 만나시죠? 예. 어떤 분들은 서로 부부 관계가 아니냐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다고. 한참 제 선배죠. 그러니까 총리는 제가 선배지만 같이 맨날 이렇게 다니니까. 학생 운동으로나 뭐나 한참 선배시죠. 정치는 제가 선배죠. 근데 학생 운동이나 재야 운동이나 인생으로는 훨씬 선배시죠. 그래도 정치는 선배니까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많이 수용하신 편입니까? 대화를 많이 하죠, 저하고. 소통을 많이 하죠. 이건 이제 저희 정도 되면 누구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전화해서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제가요? 네. 한 총리님이라고 그러죠. 총리님? 저쪽도 총리님 그러고. 예. 현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두 총리. 그게 제일 편하죠. 그럼 커피숍에서 누가 총리님 하면 두 분 다 이렇게. 커피숍은 잘 안 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늘의 프로그램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 우리가 아까 우리 이해찬 총리님을 정치 구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 정도면은 정치 구단 그러면 이제 DJ와 YS 또 뭐 JP 이렇게 연상을 시키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죠? 네? DJ JP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존하는 지금도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정치 구단이다 하면 이해찬 총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관이 될 거고. 혹시 경쟁자가 누가 있습니까? 경쟁자. 지금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그래도 정치 구단이라고 불러줄만 하다. 이런 사람은. 뭐 이상득 씨 이런 사람 말고요. 그런 거는 좀 질문이 잘 안 되는 질문 어거지로 하는 거고요. 어거지로 하는 거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우리 정치를 좀 올바르게 만들려고, 그리고 정당 정치를 제대로 이제 정착되게 만들려고 제가 현실 정치를 직접 하기도 하고 지금은 현실 정치를 안 하지만 하여튼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제가 경험했던 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분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진영을 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왜냐면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대의 정치죠. 대의 정치가 뿌리내리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는 이 특권층만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대의정치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대의정치라고 하는 건 특권층으로부터 많은 국민들의 권한을 맞으면 보장받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흔들린다고 하는 거는 특권층은 여러 가지 다른 수단으로도 자기의 모든 권리를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국민들이라고 하는 건 대의정치가 아니고서는 자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무슨 용역 깡패를 동원할 겁니까? 예? 돈 있는 사람 그런 거라도 동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나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잘 만들어내는데 좀 이제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거를 하는 제 경험을 소중하게 쓰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정치 몇 단이 아니고 뭐 제가 바둑은 아마추어 3단입니다. 바둑은 3단입니까? 저는 아마추어 9급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정치 구단에 비견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게 비교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이해찬의 예측, 앞날을 한번 예측해보는 몇 가지를 재미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26일 날 이제 서울시장이 결정되는데 누가 승자가 됩니까? 박원순 변호사입니까? 나경원 의원입니까? 뭐 아직 이제 맞으면 이렇게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이게 정립이 안 됐죠. 셋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는데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박원순 변호사가 되는 것이 이치에 맞죠.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에 맞다. 예. 이치에 맞잖아요. 왜냐면 이게 무상급식 때문에 생겼는데 글이 다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게 이치에 맞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시민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얼마나 나와서 투표를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투표율이 55%를 넘었으면은 박원순 후보가 당선이 될 거고 50% 이하가 되면은 어렵죠. 당선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 사이일 때는 이제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지금 상황도 모르고 이렇게 막 점쟁이처럼 해서는 안 되고 공신력이 있어야 되니까. 정석이니까. 예, 정석이니까. 근데 그건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 이해찬의 예측에서 이제 우리가 기사거리가 나왔네요. 55%면은 박원순. 50% 미만이면 나경원 유리하다. 자, 그럼 또 하나. 아까 정치 상담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철수 현상이 어쨌든 이 서울시장 선거가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데 주요한 그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안철수 씨 본인은 정작 지금 이제 서울대 들어가지고 그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열심히 학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본인은 앞으로 정치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분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진 않았어요. 이번 견적이 나오려면 대화를 해보진 않았는데 만나야 돼요. 그분이 그 강호동이 하는 그 무릎박도사 거기서 인터뷰하는 건 내가 유심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처음 이렇게 제가 2번을 봤어요. 그거를 2번을 봤는데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이에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최근에 이제 간접적으로 본 거죠. 근데 말하는 내용이나 자세나 또 살아온 삶이나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분이라는 걸 느꼈고 거기서 말하자면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공적으로 기여해야 된다. 공적인 기여를 공적으로 기여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그 책무감을 많이 갖고 계시더구만요. 그러니까 저런 분이 있구나. 그냥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는 수준이 아니구나. 예?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 백신을 공급하는 것 자체도 공적인 책무감으로 느끼는 거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현상도 이렇게 보니까 맞으면 그런 일환으로 이제 맞으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안철수에 대한 지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분들의 안철수를 지지하는 마음에는 기성정치, 특히 한나라당의 대세론을 주장하는 기성정치에 대한 간접적인 거부감이 거기에 많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생각하고 아무 관계없이 무슨 대세론이냐. 박근혜 대세론. 그 대세론이냐.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반사적으로 안철수로 드러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대세론을 휙 한번 뿌리째 흔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굉장히 큰 맞으면 희망을 준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대세론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그 전에 누구에 의해서도 대세론이 흔들리지 않았나요?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대세론이라는 게 저게 허무맹랑한 거구나. 이런 게 이제 뭐 그런 맞으면 희망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철수 그 교수가 쭉 한 말을 보니까 한나라당으로 이게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권력이. 그건 확고하더구만요,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 전해져서 지금 박원순 변호사까지 전해진 것이고, 그게 내년 대선에서도 그런 마음이 이제,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융합대학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대학을 맡게 된 것도 책임감 때문에 맡은 거거든요. 제가 오현천 총장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오현천 총장이 여러 번 가서 그 삼고 초려를 했더구만요. 근데 그 융합대학원이라는 거의 중요성 때문에 맡은 거지 그게 무슨 월급을 많이 주거나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책임감 있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그 대선에 나온다거나 이 정치를 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피하게 중요한 자기 책임감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면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느낌은 제가 받겠더라고요. 그분 쭉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한번 언제 일부러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상담을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대화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을 그럼 무료로 하시는 겁니까? 고맙다 소리 하겠죠. 오늘 그 이해찬의 정석 정치를 통해서 네. 이제 안철수 씨에게 우리가 무료 쿠폰을 드린 네, 겁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찾아오게 하셔야 될 텐데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예측 12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민주당이 사라질까 유지되고 있을까? 아까 예컨대 혁신과 통합에서 주장하는 어떤 큰 틀의 새로운 뭔가 이 열망을 담은 당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사라지겠죠? 사라지는 게 아니죠. 네. 민주당이 가장 큰 당이니까 큰 집이니까. 큰 집이니까 민주당이 혁신을 하면서 네. 더 좋은 민주당으로 발전하는 거죠. 명칭은 여하든 간에. 명칭은 여하든 간에. 명칭은 뭐 계속 바뀌었죠. 예, 명칭은 뭐 옛날 뭐 신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뭐 여러 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칭과는 관계없어요. 그걸 하는 분들이 더 좋은 제도와 자세로 발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 안에 그렇게 통 크게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 길이다. 이렇게 추진할 만한 내적 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죠. 예. 충분히 있죠. 네. 왜냐면 그렇게 안 하고서는 현재 민주당조차도 이제 유지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렇다면 그렇게 안 하고서 자기 혁신을 안 하고서는 현재의 민주당조차도 유지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시장 결과 여하가 그러니까 박원순 변호사가 승리하느냐 안 승리하느냐 여기에 아까 그러한 모형의 대통합신당을 만드는 데도 약간의 큰 변화를 가져오죠. 만약에 되면은 탄력을 받는 겁니까? 박원순 변호사가 되면? 그럼요. 왜냐면은 지금 작년부터 전반적으로 그 야당 정치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경남에서 김두관 지사가 당선된다라든가 또 강원도에서 최문순 지사가 당선된다라든가 송영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큰 흐름이 그다음에 교육감들이 진보적인 교육감이 등 이분들이 다 말하자면 기성 정치 속에서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옛날엔 생각도 못했던 도지사 시장을 차지하잖아요. 그게 이미 유권자들 마음 속에서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세대 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는 거는 그것 중에 결정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중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가 이해찬의 정석 정치에서 약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장소에서 공부 굉장히 많이 됐죠?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정석,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정석. 야칭. 어때요? 이 프로는 그 논술 선생님하고 수능을 앞둔 그 학생들이 많이 봐야겠다. 이게 논리적 정합성이 안 맞으면 이게 출마도 못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8만 시민 기자와 50만 등록 독자와 또 일반 독자 200만 명 중에서 선발된 4명의 우리 공부 많이 됐죠? 그래요.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을 저희가 임의로 뽑아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시마니 클럽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추첨을 해서 4명은 좀 적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렇게 뭐 스튜디오가 허락하는 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10월 26일 선거 직전에 이제 우리가 또 총리님 한 번 더 그렇죠. 2주 간격으로 이 프로그램 하니까 이제 모시게 될 테인데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라는 징검다리를 거치고 가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대선이지 않겠습니까? 이 대선과 서울시장과의 상관관계 요거를 좀 짤막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시민들이 우선 이 징검다리를 건너서 총선을 건너서 그 대선까지 가자는 걸 지금 시민들이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당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 박원순 변호사가 당선이 된다면은 네. 한나라당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겠죠. 그 불행한 당이 되겠죠, 말하자면. 네? 예, 불행한 당이 되고 반면에 야당은 승리에 맞으면 기운이 더 이렇게 올라가겠죠. 거꾸로 안 되면은 참 야당도 어려운 지경에 빠지겠죠. 이게 맞으면 건장의 흐름이 쭉 이기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작년 보궐선거부터 흐름이 쭉 이기는 흐름이었는데 지난번 무상급식 선거에서 이겼는데 결과는 다시 또 지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야당이 좀 상당히 힘이 빠지는 특히나 시민사회랑 예, 다 결합했는데 다 이제 그런 선거기 때문에 예, 선거 결과가 양쪽에 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또 내년 선거는 또 다가오는 거고 정치라고 하는 건 늘 파도 타기와 같은 거거든요. 쭉 하면 계속 파도가 몰려옵니다. 파도가 몰려온 앞에 물을 쫙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 몸도 따라 올라가잖아요. 맨 꼭대기에서 잘 타만 넘어서 가고 못 타면 물하고 같이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정치란 건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파도 타기를 끊임없이 하려고 체력을 길러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일단 충격은 오죠.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걸 딛고 또 일어서는 거거든요. 예. 결국 이제 시민의 손에 이제 달려 그렇죠. 있네요.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는데 정작 이해찬 총리님이 정치적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게 풀리지 않는다. 이럴 때는 누구랑 상담하십니까? 저도 또 동료들하고 상의를 하죠. 예. 왜냐면 정치라고 하는 게 서로 모아가는 거거든요. 이 무슨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치라고 하는 건 마음을 모아가는 거라고요. 어떤 길이 있어도 마음이 안 모아지면 안 되는 거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사업은 돈만 있으면 돼요. 그 삽버리면 되니까. 근데 정치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안 되면 또 이쪽으로는 마음이 모아지면 또 그쪽으로 모색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 이제 안 계셔서 그렇지만은 생전에 계실 때는 이제 그분들도 그렇죠. 주요하게 가장 주요하게 아마 했습니다. 자, 저희가 정말 오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접한 분들도 나도 개인적으로 한번 이해찬 총리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중간에서 중매를 좀 해도 중개 수수료를 준다고 혹시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좀 상담해야 되겠다면 일단 오마이뉴스로 좀 접촉을 하시고 그럼 저희가 이해찬 총리님께 엄선해서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잘못되면 알선 수채가 오늘 어땠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아니 아주 몰라요. 저는 이렇게 텔레비에서 좀 이렇게 하는 건 처음 해봤는데 제가 한 말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재밌네요. 독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2주에 한 번꼴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좀 1주에 한 번씩 하지 이런 바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는 저희가 또 아주 특별한 오마이뉴스 스페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주 사건이 중요한 것이 중간에 생기면 이해찬 총리님 근데 이런 스튜디오가 아니라도 저희가 대구로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집에서는 전 안 해요. 집에는 아파트가 좁아가지고. 그럼 갑자기 중요한 일이 막 터져버렸다. 그럼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저희가? 뭐 전화로 하죠, 뭐. 이게 또 비디오가 보여야 되니까. 이 광장 사무실로 가도 되겠죠? 재단법인 광장. 광장에서. 여의도 스타벅스에 있는 거기. 거기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 어느 정도 공부하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려워가지고 또 게을리 공부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의 정석만은 우리가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마련한 이해찬의 정석 정치. 굉장히 쉽고 명쾌합니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그야말로 정석 정치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목마르신 분들 이 프로그램 팟캐스트로도 됩니다. 오마이뉴스에서도 볼 수도 있고 또 기사로도 잘 정리되어 있죠. 팟캐스트로 되니까 주변에 많이 입소문 내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해찬 총리께서 55%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관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해찬 총리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